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하실 내용은 이제 177페이지 예산 과정론. 자, 1번부터 보시면 이제 다음 중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 1번. 자, 여러분 예산이다 그러면 5가지죠. 이거 꼭 암기해 두세요. 예산 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율비, 국고채용부담행위. 이게 바로 예산이에요. 자, 근데 이제 2016년도부터 이미 법은 바뀌었어요. 2016년도부터 이제 종래에는 해경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냈죠. 근데 이제 120일 전으로 이제 법은 바뀌었고 이제 120일 전 2016년도부터 120일 전.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냥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4번 보세요. 2016년도부터 정부는 이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해경연도 개시 90일이 아닙니다. 120일 전이에요. 이렇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에 따른 이제 내용들이 나머지 서술되어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래요.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예산 편성할 때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 요걸 이제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정부 상위 수준 탑에서 이제 분야별, 부처별로 쓸 수 있는,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이 결정이 되면 이제 각 부처는 그 총액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영어로 탑다운 제도라 그래요. 탑다운.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습니다. 영어로 탑다운이죠. 하향식이에요. 상향식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원 운영의 분권성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총액을 결정할 때는 집권화돼 있고 총액의 한도 내에서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탑다운이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총액의 측면에서는 전략적 배분 그리고 중앙 통제를 합니다. 총액 결정할 때는. 하지만 이제 한도 내에서는 1번 이제 자율적으로. 자, 그다음 문제 5번.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와 더불어 이제 2007년도부터 시작되고 있는 게 성과 관리 제도죠. 그래서 문제 5번 보시면, 자, 성과 관리 제도. 이제 해마다 예산 요구서 제출할 때, 과거에는 A라는 사업에 100억이라는 돈을 쓰겠다라고 예산 요구서만 제출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A라는 사업에 100억이라는 돈을 써서 어떠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서, 이름하여 성과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산 요구서 제출할 때 성과 계획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이 끝나면 결산하죠. 결산 보고서 작성할 때 성과 평가를 한 성과 보고서를 내야 돼요. 이게 이제 성과 관리 제도죠. 그래서 1번 이제 각 부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와 지표를 담은 성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되고, 2번은 뭐 성과 계획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보시면 성과 계획서에는 이제 성과 지표의 목표치 그리고 실적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 과정에 피드백이 되죠. 여러분 이 성과 관리 제도는 3번이 틀렸는데, 이건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성과 계획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성과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제도 맞아요. 근데 이 성과 관리 제도는 기본적으로 효율성이야, 효율성. 민주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NPM 자체가 3E잖아요. 3개의 E 알파벳.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4번에 성과 관리 제도는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자율과 책임에 조합니다. 운영상의 자율성 최대한 주고 성과로 책임지우는. 그래서 이제 자율과 책임성.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성과 관리 제도는 5번에 보시면 국가재정 운용계획, 이제 총액 배분 자율 편성,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과 맞물려 돌아가는 제도죠. 자, 문제 7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 성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과 평가를 할 때 중요한 이제 제도가 BSC죠. 균형 성과표. 그래서 이제 BSC는 기본 뜻 중요하죠. 기본 뜻. 이제 원래 기업에서 나온 건데, 기업의 성과를 과거에서는 재무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고객의 관점,
내부 프로세스의 관점, 학습 성장, 이 네 가지 균형된 관점에서 이제 평가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균형 성과표는 BSC는 기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부 행정, 즉 정부의 성과관리 제도에도 도입이 됐어요. 하지만 기업과는 정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그래서 문제 7번 보시면 이 균형 성과표를 할 때 이 성과 지표에 대해서 이제 옳은 거 1번 보시면 고객의 관점에서는 이런 게 성과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고객 만족도라든지 정책 순응도 이런 거 정부에서. 그다음에 2번에 내부 프로세스는 뭐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을 얼마나 참여시켰는지, 적법 절차를 따랐는지.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학습 성장. 뭐 예를 들어 학습 동아리의 수. 우리 계속 이제 공부하고 성장해 나가는 영향을 갖고 있느냐죠. 그래서 다 맞고요. 3번 보시면 재무적 관점의 성과 지표로는 매출 자본 수익률. 우리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경영학이 아닙니다.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7번의 BSC에 의한 성과 지표는 이 BSC가 기업에서 나온 건데 이걸 정부에 도입했을 때 여러분 정부는 매출이나 자본 수익률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재무적 관점을 정부에 적용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그 재무적 관점의 지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비용 대비 편익의 비율이라든지, 뭐 원래 받은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지 못, 예산 불용액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적 측면의 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매출이나 자본 수익률은 이거는 기업 내용이에요. 자, 문제 9번 가시면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예산 심의 1번은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상임위 예결위 중심으로 이제 심의가 되고 2번 틀렸죠?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이거 뭐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9번은 이렇게 보시고 자 11번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예산 집행이에요. 그리고 예산 집행의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통제와 신축성. 그래서 11번 성격이 다른 하나는 예비비 1, 2, 3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예산 집행의 신축성 장치죠. 반면 배정하고 재배정은 이거는 통제 장치죠. 요거 여러분 그 이론서에 예산 집행의 두 가지 목적 통제와 신축성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13번 뭐 계속되는 얘기인데 신축적인 예산 운영과 관련이 없는 거 쭉 다 계속비 사고 이월 전용 총액 계산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장치죠. 예산 편성 지침은요. 예산 편성할 때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간서에다 가이드라인 오히려 이제 통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15번 자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장치 가운데 국회 의결 거쳐야 되는 거. 자 보면 이용은 거쳐야 돼요. 이용은 이제 입법 과목 장관항 입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명시의월 이것도 국회 의결 거쳐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넘기는 거죠. 계속비도 총액하고 연부액 1차 년도에 얼마, 2차 년도에 얼마 이걸 이제 한꺼번에 정해서 수개년도에 이제 이것도 역시 예산의 내용으로 국회 의결을 거칩니다. 국고 채무 부담 행위도 어때요? 예산의 내용으로 국회 의결을 거치죠. 아까 예산이다 그러면 5가지를 말한다 했죠. 예산 총칙,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이 자체가 전부 다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국회 의결 여기 이제 나열된 것들은 전부 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장치인데요. 이 중에 국회 의결을 요하는 거는 니은, 디귿, 리을, 비읍만이에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17번. 자, 예산 집행의 신축성 유지 장치 가운데 국고 채무 부담 행위라는 게 있거든요. 옳지 않은 건데 1번 방금 말씀드렸죠.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이 5개가 바로 뭐예요? 예산입니다. 이것도 국회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죠. 이번에 이제 국회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됩니다. 뭐 3번. 자, 4번이 틀렸는데요. 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법률에 따른 거, 그리고 세출 예산 금액, 계속비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이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출 예산이나 계속비에 잡혀 있으면 국고 채무 부담행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직접 돈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 이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비 총액 범위 이내가 아니라 이외 이렇게 돼야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주인 대리인 이론, 주인과 대리인 간에,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은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산 남용, 극대화, 횡령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죠. 도덕적 해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 가장 주민 소송,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줄이겠죠. 그리고 예산을 절약하는 경우 공무원에게 성과금, 인센티브 투명해 버리면, 그러니까 주인 대리 문제가 기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비 타당성 제도는 일종의 비용 편익 분석이죠. 이거는 주인 대리인 이론에서 보는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는 거리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첫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으로 행정정보공개제도. 두 번째가 뭐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대리인이 최대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그래서 뭐 성과급 제도라든지 또는 이제 주인인 국민이 소송을 할 가능성이 크면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겠죠. 자, 21번 이제 BTO, BTL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론 시간에 다 했던 건데 이 구분한 건데, 자, BTO든 BTL이든 이 니은이 틀렸죠. 자, 민간이 지네가 돈 들여가지고 공공시설을 건설하죠. 빌드. 근데 이거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준공 시점에,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소유권은 어디로 넘어가요? 정부로 넘어갑니다. 정부로. 그래서 운영시 소유권은요, BTO든 BTL이든 둘 다 소유권은 정부입니다. 기부 체납을 하잖아요. 민간은 트랜스퍼. 그래서 BTO든 BTL이든 둘 다 트랜스퍼가 기부 체납이에요.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BTO는 대신 이제 소유권은 정부로 넘어가고, 예를 들어 10년 동안의 관리 운영권을 민간이 받죠. 그래서 관리 운영권을 직접 오퍼레이팅해요. 반면에 이제 BTL은 관리 운영 10년 동안 받은 관리 운영권을 정부한테 다시 리스를 해주는 거죠. 자, 23번부터는 이제 예산 제도 얘기입니다. 예산 제도. 그래서 뭐 가장 기본인데, 미국에서 많은 예산 제도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예산 제도들이 지향하는 바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앨런 시크, 미국 예산론의 대가입니다. 시크라는 학자가요, 각각의 예산 제도들이 지향했던 바가 있더라는 거야. 요거를 3단계로 설명을 해요. 통제, 관리, 계획. 그래서 이제 통제 지향, 관리 지향, 계획 지향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앨런 시크가 제시한 3단계입니다. 통제 지향이 LIBS고, 관리 지향이 PBS고, 계획 지향이 PPBS죠. 그래서 성과 지향은 앨런 시크가 주장한 바가 없어요. 자, 25번. 이 과정에서 이제 통제 지향으로 등장한 최초의 예산 제도가 뭐예요? LIBS죠. 그래서 LIBS, 품목별 예산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지출 항목, 품목에 초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제도. 그래서 투입, 품목에 대한 통제는 쉽게 하지만 사업에 관한 정보가 안 나타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생산성,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래서 LIBS에 대한 문제를 옳지 않은 거 2번에 보시면 기획지향이라기보다는 통제지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회계 책임을 묻는데 용이하다고 그랬습니다. 품목별로 분류하게 되면 공무원들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항목에 구체적인 금액만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회계 책임에 민감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을 분할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할한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 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도로 확장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업과는 상관없이 인건비, 사무용품비, 출장비 이렇게 품목별로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선택을 한꺼번에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자체를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이제 품목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7급 문제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4번 보시면 지출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죠. 그래서 이 4번이 틀려요. 왜 틀리냐면 여기서는 비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비용이 중시되는 건 뭡니까? 비용이 중시되는 거는 여기죠. 관리지향 예산제도라고 볼 수 있는 PBS. PBS에서는 사업별로 뭐를 측정해요? 단위원가라는 걸 측정하죠. 단위원가. 이게 바로 비용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게 PBS죠. 여기서는 뭐 그냥 LIB에서는 단순한 뭡니까? 투입에 대한 통제예요. 여기만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 판단이 용이한 건 아니에요. 비용도 고려하지 않고. 자, 27번 성과주의 예산제도 노란색. 자,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투입물이 아니라 정부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 세부 사업이죠. 이 세부 사업별로 사업의 목적, 이게 이제 목표, 여기 이제 제시가 되고, 그리고 활동 단위가 바로 세부 사업이죠. 활동 단위, 액티비티. 세부 사업을 단위로 예산이 배정이 돼요. 자, 대신 이 PBS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개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합리주의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점증주의죠. 그래서 이제 합리주의와 같은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지는 못합니다. 니은 사업의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원 배분을 한다. 요거는 PPBS 얘기입니다. 합리주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 이제 필요 사업량이 제시되죠. 단위원가 곱하기 업무량이죠. 업무량.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액을 도출하죠. 그래서 업무량, 필요 사업량. 그래서 이제 예산과 사업을 연계할 수가 있고, 대신 리을번 얘는 점중주의다 보니까 장기적인 전략적인 목표의식, 계획과의 관련성 이거는 떨어져요. 이 장기적인 목표, 계획과의 관련성 이걸 중시하는 거는 PPBS죠.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29번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 옳은 거. 이제 성과주의 예산을 하게 되면 이제 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 사업에 관한 정보, 목적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다가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책과 그러니까 사업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니까 이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어렵게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입법부의 예산 심의는 쉬워져요. 사업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서. 그리고 이제 4번의 예산 집행의 신축성은 높아지겠죠.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떨어지는 건 LIBS죠. 그리고 이제 5번의 하향식이 아닙니다. 예산제도에서 하향식은 PPBS만이에요. PPBS만 하향식이에요. 하향식 의사결정에 따라서 권한이 상층부에 집중되는 경향, 이거는 PPBS예요. 그래서 이제 단점으로 설명한 것 가운데 가장 옳은 것은 이제 2번만 맞습니다. 입법부의 재정 통제는 상대적으로 곤란해지죠. 통제 중심은 LIBS였죠. 이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별로 이제 어느 정도 신축성을 줌으로써 재정 통제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옳은 거는 2번만 옳습니다. 31번 PPBS. PPBS는 합리주의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체주의. 그래서 예산이 조직의 일선 기관들에 의해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PPBS는 총체주의, 합리주의다 보니까 조직의 상층부의 권력과 정보를 집중시켜서 여기서 브레인들, 전문가, 이제 막료진들이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최적 대안을 찾아요. 그래서
그 상층부로 집중되죠. 분산이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투입 중심이 아닙니다. 투입 중심은 LIBS죠. 그리고 이제 PPBS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2번도 해당 사항 아니고 4번에 의사결정, 정책결정 패키지는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GBB 얘기죠. GBB. 그래서 3번만 맞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플래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한 최적 대안을 찾죠. 합리 모형의 극치. 자, 33번 보시겠습니다. 엘란 시크는 여기까지만 얘기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1970년대 이제 감축 관리의 일환으로 등장한 GBB라는 게 있죠. GBB. 그래서 이제 GBB는 기본적으로 이제 감축 지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GBB의 핵심적인 개념은 뭐예요? 그래서 여기 LIBS하고 PBS는 점중주의인데 여기 이 둘은 합리주의에 근거하죠. 그리고 이제 합리주의의 극치는 PPBS입니다. 그리고 GBB의 핵심적인 개념은 의사결정 단위와 의사결정 패키지죠. 그래서 33번에 1번 의사결정 단위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를 세우죠. 그 다음 이제 얘는 감축 지향인데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면 관리 지향의 측면도 있어요. 관리 지향의 측면도 관리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2번 맞고 GBB도 합리주의입니다. 그래서 총체적 종합적 예산 결정 방식이고 이제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계속적인 재평가, 재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로 베이스의 의미고 5번이 틀립니다. 5번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적인 거는 뭐예요? 계획예산제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GBB는 상향적이에요. 집권적이지도 않고 상향적입니다. 자, 35번 보시면 GBB의 단점. 자, 첫 번째 시간과 노력 낭비. 이건 뭐 그 미국에서 실제 이제 이 GBB 모든 부서에서 개별 부서에서 의사결정 패키지를 만들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에 이제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용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번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4번 PPBS는 장기 플래닝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이제 이 장기적인 목표 의식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조직이 희생될 수 있고 3번은 사업구조는 뭘 뜻한 사업구조? 요 PPBS에서 요 가운데 있는 P 있죠? 요게 바로 뭡니까?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래밍. 이게 이제 바로 뭘 만드는 겁니까? 사업구조를 만드는 거죠. 프로그램 스트럭처. 그래서 사업구조는 PPBS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37번 갑시다. 자본예산제도 CBS. 자본예산제도는 핵심이 이제 경상지출, 소비적 지출은 그때그때 세금 걷어서 조세 수입으로, 대신 자본지출, 미래에 대한 투자적 지출은 세금 걷어서 충당하지 말고 국공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해라. 요거죠. 이렇게 이제 자본 계정하고 경상 계정을 구분해서 예산을 운영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1번 국가의 재산 상태, 자산 상태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을 별도로 관리하죠. 분석 평가. 이 자본예산제도는 빚내 가지고 정부 지출, 자본 지출을 늘리라는 거거든요. 주로 이 불황기. 그래서 이제 실제 1930년대 스웨덴 대공황의 시기에 나온 거죠. 빚내서 뭐 SOC라든지 이런 이제 4대강 사업과 같은 이런 큰 이 정부 지출을 하라라는 거죠. 자본 지출을. 얘는 불황기에 적합한 예산제도예요. 반면 이제 이 자본 예산제도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이제 정부 지출이 늘어나다 보면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에 인플레이션기에 적정한 예산제도가 아닙니다.
5번에 보시면 이렇게 함으로써 유효 수요를 증가시켜서 경제를 회복하는. 자, 39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종합 문제인데 예산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1번 성과주의 예산제도는요. 이게 1950년에 이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때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후보위원회가 있어요. 후보위원회. 이 후보위원회가 이제 미국 대통령, 이때 미국 대통령은 트루만입니다. 트루만. 그 다음에 이제 2번 품목별 예산제도는에서 정책 당국자는 정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여기서는 사업에 관한 정보가 안 나타나죠. 품목, 투입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맞고 등한시한다는 얘기고. 3번의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의 운영 단위. 이게 바로 의사결정 단위예요. 의사결정 단위. 이건 의사결정 단위는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맞고. 그 다음에 4번의 계획예산제도는 목표와 계획. 맞죠? 근데 얘는 합리주의의 극치라 그랬습니다. PPBS는 합리주의의 극치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협상, 정치적인 요소가 최대한 배제가 되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무행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행정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정책임론, 행정통제론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